아, 중국의 기술 굴기가 생각보다 세구나. 정부도 국가도 그들을 중심으로 같이 끌고 가더라. 조금은 더 압축적으로 대표적인 탑픽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필요할 거다. 그 방산 쪽도 아주 해박하시지만 우리 작가는 최고의 중국 전문가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의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양분화되는 구도, 밸류체인이 바뀔 거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상을 움직이는 힘. 네. 그 중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헤게모니 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현재까지의 어떤 대전 양상으로 보면 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넘버원 국가이고 중국은 그 패권에 도전하는 도전자라는 것에는 대부분이 다 인식을 같이 갖고 계실 겁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캐치업할 거야? 근데 중국이 미국을 GDP로 추월하겠다, 네. 혹은 GDP로 추월한다라는 상당히 많은 보고서들을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많이 봤어요. 그리고 32년이냐, 33년이냐, 뭐 35년이냐 서로 다른 예측치가 있었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GDP로는 따라잡힐 거야 네. 라는 지배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 시각들이 있었던 시절이 10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의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는 거칠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는 다소 무모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기는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파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격적으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네. 중국이 당황했죠. 그래서 중국이 한때 GDP 80%까지 쫓아갔다가 뒷걸음질 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도사렸던 다양한 문제들, 뭐 지방은행의 그림자 금융 문제들, 또 부동산 버블 문제들, 그리고 민주화 투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진핑 어려웠죠. 기억하십니까? 네. 2018년, 19년 엄청나게 어려웠죠. 그렇죠. 그런데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홍콩의 민주화는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홍콩에서 데모가 종식됐죠. 그거 천안문 사태처럼 총칼로 탱크로 진압했더라면 시진핑 정권 몰락했을 겁니다. 그렇죠. 홍콩 사람들의 그 국민 의식이랄까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홍콩이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달러 폐구화된 홍콩, 달러, 그리고 홍콩은 어쨌든 영국의 조개지로서 지난 100여 년간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쓰던 국가였고 홍콩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던 그 홍콩을 만약에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거는 중국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까지 그렇게 뜨겁던 민주화 투쟁은 2020년 초에 우한에서 발발한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정리가 되고 국가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 IT를 통해서 모두 다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네. 중국을 조이려고 했던 트럼프, 갑자기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죠? 오히려 어려워졌죠. 중국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라에 창궐한, 전 세계에 창궐한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 여기에 본인의 에너지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도 가장 빠르게 모더나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FDA 시스템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추락하지 않게 했지만 트럼프는 낙선했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왔죠. 그리고 바이든은 지난 4년 동안 똑같이 중국을 조이긴 했으나 트럼프처럼 무대뽀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동맹과 함께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추진을 했죠. 네. 그 과정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3년임을 했죠. 이쪽은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네. 이쪽은 리더십이 더 공고해졌습니다. 네. 이쪽은 내부의 갈등 요소가 해결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사양의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민주당, 공화당이 다 옥죄했지만 중국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 뭐 했죠? 딥시크를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에요. 저는 과도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항저우의 빠링호 창업자가 만든 AI 회사가 라지 랭귀지 그 모델을 가지고 물론 당연히 오픈 AI 그리고 저사양의 엔비디아 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정도의 엔진을 만들어냈다? 근데 왜 중국이 만들어내기 전에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형태의 엔진을 못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중국은 그거를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김 빠지게. 그거를 글로벌리 쓱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때가 소위 말하는 춘절인데 춘절 연휴에 왜 그걸 흘렸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앞서 있었던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런 딥시크도 그렇고 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선전포고일 수도 있고 네. AI 테크놀로지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우리 과거처럼 밀리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중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첨단 산업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중국의 AI 관련해서 특허 출원 논문 건수라든가 이거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 확보 경쟁에서도 이미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공계 교육에 대규모 투자해서 STEM 분야에 엄청난 인재들을 육성하고 선순환 구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버드 대학 지금 보면 말도 안 된다. 지금 그게 지금 논리가 되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을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국을 세계 공장 만들고 우리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우면서 그 인력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돈 들이면서 공부 가르치고 키워서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미국에 훨씬 도움이 되는 인재로 국가로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지금은 적절한 시점에서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GDP 기준으로 한 80%까지 이미 육박하고 대규모의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과 교육을 안 하면 세계 경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나라가 누구냐? 그렇죠. 그 미국입니다. 네. WTO 2001년 가입시켜서 지금 중국은 240여 개 국가와 교육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249까지만 제가 지금 그 통계 자료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그거보다도 한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네. 교육 국가가 많이 준 거예요. 결국은 냅킨, 나무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AI 테크놀로지, 전기자동차까지 전 세계 이 많은 밸류체인에 뿌리 깊게 빠져 있는 중국. 이 중국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중국을 미국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 AI 테크놀로지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뭐 신기술이 됐든 반도체 특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책들을 만들어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딥시크가 나오고 뭐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H백에 버금가는 뭐 제품을 만들었다, 반도체를 만들었다 발표하고
뭐 D램 또 뭐 4, 5 나온다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규제들이 과연 이 반도체 굴기를 추구하는 중국을 막을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회의론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소 냉전 시대 때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이 깜짝 놀래요. 이게 뭐야? 우리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더니 소련이 그러면서 큰 충격을 입거든요. 네. 이번에 저는 AI 업계가 아마도 딥시크 때문에 스푸트니크 효과를 받았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거의 삼성전자 그 시총 2배 정도 되는 시총이 엔비디아 빠지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시 되돌림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들에서 중국이 보여준 메시지는 뭐냐? 아, 중국의 기술 굴기가 생각보다 세구나. 그리고 저는 중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 중국이 참 호흡이 길구나. 두 번째는 중국은 불평등한 상황에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네.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중국이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92년에 수교전에 갔었지만 제가 일을 하러 갔을 때는 2006년부터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동차들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때 중국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2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장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이라는 운동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중국이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고 오르막으로. 근데 이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새로운 운동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기 자동차라는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 1등은 테슬라가 아니라 BYD잖아요. 그렇죠. 5분 쾌속 충전하면 400km 날아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우한 가면 지금 난립니다. 중국의 무서운 건 뭐냐면 개인정보라든가 인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국가가 방향을 정하면 국가 경제 5개년 계획, 뭐 자본 투입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우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율주행으로 택시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은 실증적인 레퍼런스,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쌓이고 있다. 거기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에서도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SMIC, 화홍 같은 중국의 지금 파운드리 다시 굴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술 다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캐치업하는 거 시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AI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주 항공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미국 일변도의 얼라이언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미국의 얼라이언스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디폴트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미국 일변도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건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다. 적절한 포지션으로 중국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을 억누르려는 어떤 적절한 시기, 소위 골든 타임, 네. 이거는 이미 미국이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놓쳤다. 다만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네.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연장시킬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언제나 내부의 분열로 붕괴됐지 외부의 공격으로 분열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중국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네. 내부에서 붕괴될 수 있지 외부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붕괴되기는 어렵다. 네. 다만 내부의 갈등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동인들로 인해서 내부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쓰고 있는 이 다양한 압박수는 중국 내부를 또 흔드는 또 하나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도 모두에 말씀드린 세상은 전쟁 중이다. 다만 총을 쏘면서 하는 전쟁이 있고 총을 안 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현재까지는
총을 쏘지 않으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계획 경제를 하고 있고 그 앞으로 정부가 어디에 추진 그 동력을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를 미리 공개하고 돈이 그쪽으로 쏠려가게 하는 그렇죠. 어떤 이런 형식을 계속 띄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와 관련된 신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게 사실 계속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또 중국 기업 투자할 만하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지난번에 그 공동부유가 있었듯이 갑자기 어떤 그 정책의 변화. 예, 정책의 변화로 네. 네, 이 시스템의 그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락이 또 올 수도 있다. 불안정성.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중국에 오래 있었고, 저도 이 자본시장이 2027년이고, 제가 중국에서만 일한 시간이 11년. 그래서 사실 이제 앞서 뭐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 전문가다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최근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네. 2017년에 그 사드로 인해서 귀국한 이후로는 주로 글로벌 비즈니스와 또 투자금융업. 물론 이제 제가 그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라고 하는 모임, 이게 한 17년 된 모임입니다. 네. 여기 지금 뭐 중국 전문가로 나오시는 여러 분들이 다 우리 멤버들이어가지고 가끔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중국 진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근데 이제 많은 너무나 중국을 좋아하는 친중파 전문가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조금 더 좀 낮추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낮추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실제로 예전에는 막 배당일로 바꾸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뭐 최근에 잘하는 사건은 지난 2월에 이제 마윈이 다시 이제 민간기업 그렇죠. 간담회에 나타나긴 했지만 5년 동안 잠적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런 나라는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죠. 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또 그런 거로는 내가 돈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투자 안 하셔야 돼요. 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리스크나 그 위험은 나는 테이킹하기 싫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중국이 아예 막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게 막아놓고 결국은 다시 글로 가야 되니까 네. 이게 뭐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다시 돌아오더라. 그리고 그 회사들을 주가를 다시 보니까 야 이게 대마불사는 중국도 똑같더라. 네. 그건 사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주인만 그렇죠. 바뀌는 거지 사실 대마불사거든요. 그러면 AI나 테크놀로지의 대표 기업들 투자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BAT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음. 그럴 때 우리가 한때 미국은 뭐라 그랬냐면 빵 이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매그니건 7에서 M7 이러고 있고 여기는 테리픽 10 이러고 있거든요. 그 안에 딱 종목 들어가 보면 그 빵 다 그대로 있고요. BAT 당연히 거기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샤오미라든가 뭐 BYD라든가 뚜루뚜루. 뭐냐 결국은 뉴페이스도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는 그 천하가 어느 정도 재편된 탑 10이든 탑 7들은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지 정부도 국가도 그들을 중심으로 같이 끌고 가더라 네. 라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탑픽 기업들 소리가 미국의 빅테크처럼 그렇죠 M7 같이 예, 테리픽 10 같은 그런 것들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계획경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지금 14차 5개년 계획입니다. 중국에. 내년부터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되죠. 핵심을 다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으로 한자를 이렇게 하나로 요약해라 그러면 첨단 기술 자립화입니다. 네. 첨단 기술 자립화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대로 그들이 제조업 2025를 통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제조업을 독일 이상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사실상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고요. 네. 기술 자립화라든가 국가 혁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SMT, STEM 그래서 과학 기술 그다음에 공학 수학 인재 육성하는 거 중국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착착착착 액션 플랜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당에 보고하고 인민들에게 공표하고 이거를 해올 수 있는 지금은 일당 독재 심지어 1인 시진핑 1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상황,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폭락, 그게 아직 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먹힐 것이냐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진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시진핑의 정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민들이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시장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사실상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의 조세 제도 때문에 그래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지방 정부는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 토지의 사용권을 팔거나 해서 자금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자기업 유치할 때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당신들 우리 지방정부로 오면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몇 년 줄게요. 혹은 싸게 줄게요. 이러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그 지방정부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돈벌이가 가장 크게 되려면 뭐냐면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팔아버리면 여기가 돈이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도 성장이고 시장이 임기가 금방금방 지나고 임기 때 자본을 얼마나 유입을 시켰어, 경제 일자리를 얼마 만들어서 다 평가하잖아요, 데이터로. 네. 그러면 가장 빨리 본인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수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동산 기업 유치해가지고 빠르게 그 토지를 팔고 이상권을 팔고 거기에 공사 짓게 해서 다시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시켜서 이걸 속도를 빨리 진행하는 지방정부 수장이 네. 경제도 가장 부흥시켰고 승진도 가장 잘했던 사람들. 네. 근데 그 모델이 지금은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이 모델로 갈 수도 없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싱가폴처럼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싱가폴도 일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정부가 거주의 입장, 주거의 입장으로서의 부동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거래들은 풀어주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과거처럼 투기화되는 이런 것들은 옥죄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도 지금 중국은 질적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네. 그러면 R&D 투자라든가 신기술 중심의 캐펙스 투자 이런 때는 공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정부의 재정 투자나 정부 주도의 어떤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국가 성장 모델이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과 R&D 신기술 캐펙스의 투자를 통해서 국가의 성장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14억 내수 인구가 사실상 가장 무서운 그들의 데이터도 그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들이 AI, OT, 옛날에는 IoT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AI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서 중국 자체적으로 충분한 얼라이언스와 충분한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해 주신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배경,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종목들을 뭐 탁탁탁 집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또 그렇게 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AI 테크놀로지의 탑픽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뭐 ETF 상품들도 우리 회사도 있지만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뭐 항생 테크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좀 종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저는 조금은 더 압축적으로 대표적인 탑픽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제가 빵과 BAT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M7과 뭐 테라피 10 이런 얘기 드렸듯이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정도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뭐 ETF를
투자하시거나 네. 아니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그건 이제 투자자들이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그러한 상품들 스터디를 해가지고 아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매수의 시기가 지금 시점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뭔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굴곡이 있을 때 사야 된다든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한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한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네. 그 이상 오른 종목도 있고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딥시크 발표 이후에 중국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 중국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부터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비중을 우리가 연금으로 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매월 정식적으로 투자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일변도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네. 미국 100%가 아니라 미국을 뭐 80 혹은 70으로 비중을 줄이면서 중국을 20 내지 30 그리고 그것도 테크 관련한 탑픽 중심으로 조금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미국 일변도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